영업은 멘탈 싸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면 손님한테도 차를 팔 수 없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개월이나 1년 이상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아쉬운 게 없는데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둬요. 사실 영업의 매력을 못 느끼고 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고 이러잖아요. 내가 올해는 뭐 하겠다. 딱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루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영업은 고독하고 외로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회식한다거나 이럴 때는 화끈하게 놀면 되지만 개인적인 시간조차 이제 항상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논다 그러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카페나 차에서 이렇게 게임이나 오락하는 직원도 꽤 많아요. 이러면 그 시간 동안 그만큼 고객은 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생겨가지고 영업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한 달 노력하는 게 쌓여서 한 방에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밑바탕이 단단해지면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뭐 대충 하고 말 건 모르는데 정말 이게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단단하게 쌓이면 딱 다져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쌓기까지가 어려운데 너무 급해요. 젊은 분들은 조금 하고 난 몇 달 안 되면 에이 때려쳐 이렇게 돼요. 근데 출근, 칼출근, 칼퇴근 그리고 친구들하고 먹고 놀고 데이트하는 데는 시간을 절대 아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자기가 차량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고객차를 닦고 이게 자기가 직업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나 쉬는 날인데 내가 일해야 돼? 이게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쉬는 날에 딱딱 따지고 하면 공무원 하시거나 그냥 일반 정규 회사 직원 하셔가지고 딱 월급 받으시는 생활 하시면 정말 상관이 없는데 영업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한 달에 진짜 100만 원도 못 벌 수도 있고 수천만 원 벌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오기 때문에 영업의 매력은 또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 제 생각은 그래요. 6개월이나 1년 이상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아쉬운 게 없는데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둬요. 그리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나 다른 데 그냥 들어가면 사실 영업의 매력을 못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삶의 끝까지 갔을 때 영업이 아니었으면 헤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40대, 50대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팀장님은 뭐 A급 손님만 만나잖아요. 아니에요. 이분이 손님을 A, B, C, D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 확률이 높으면 또 A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C나 D 되는 손님도 저랑 만나서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A급 손님으로 만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영업사원이거든요. 또 희열도 느끼고요, 그만큼. 그래서 아마 사람을 만날 때 저는 대중 없어요. 짧게 상담할 때는 뭐 10분, 20분도 있지만 길게 상담할 때는 3시간, 4시간, 5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지가 이제 전달이 되면 그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손님을 대할 때 한 분 한 분 최대한 진심을 향해서 대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찌푸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고객도 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출고하실 때 카드 주시는 분도 있어요. 스타벅스 이렇게 기프트 카드 해가지고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주시고 편지가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사실 찌푸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차장님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서 와이프랑 선택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면 너무 고맙죠. 영업을 하면서 가장 단순한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이 손님은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시장에 이게 부부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BMW도 갈 수 있고 뭐 벤츠도 갈 수 있고 뭐 포드도 갈 수 있고 다른 브랜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브랜드가 같은 찌푸 브랜드인데도 여러 군데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영업 직원이 같잖아요. 같으면 그리고 조건이 비슷하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영업 직원한테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갈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심지어 조그만 와인 한 병이라든지 뭐 골프 우산, 뭐 텀블러, 열쇠고리, 그러니까 항상 선물을 준비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주고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손님 주면 물어봐요.
계약도 안 하고 했는데 이거 주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난 게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찌푸를 안 사시더라도 주변에 나중에 찌푸 얘기가 나오면 저 김준영 팀장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본인이 안 사더라도 꼭 나중에 소개는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뭐 영업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그냥 가면 에이 저 사람 그냥 갔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스쳐간 사람 아니에요. 인연이란 건 분명히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안 사더라도 또 누굴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할 수 없이 못 사신 분도 있어요. 사연이 생겨서. 근데 그분이 정말 악착같이 소개시켜 주세요. 지방을 또 출고를 많이 가요. 제주도도 가고 뭐 최근에 청주, 대전, 천안 쪽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제가 오늘 대전에 출고가 있어요. 그러면 저 새벽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서 대전에 출고 끝내자마자 천안이라든지 청주라든지 해서 이렇게 반경을 묶어가지고 산타크로스처럼 선물을 가득 싣고서 나눠주러 다녀요. 근데 손님들이 만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선물 하나 주더라도 그냥 택배나 우편으로 붙이는 것보다 직접 얼굴 보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인사 딱 하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저 사람 되게 바쁜데 그래도 자기 지방에도 팔았는데 그래도 신경 써주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가면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반경을 그려요. 지방이나 어디 가다 보면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항상 저희 랭글러나 뭐 그랜드 이렇게 저희 차가 서 있잖아요. 식당이면 식당 사장님, 병원이면 병원 원장님. 제일 좋은 자리에는 그 대표분들 자리예요. 그럼 이제 식당 같아서 물어보죠. 종업원이나 해서 혹시 여기 사장님 차가 랭글러세요? 그러면 맞다 그래요. 병원도 갔을 때 저 물어봐요. 여기 좋은 자리에 그랜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맞대요. 그러면은 바로 상관없어요. 밥 먹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차에서 선물 풀세트로 장착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선물 다 드리고 계산하고 가면 물어보잖아요. 이거 우리 남편이 찌푸 뽑았는데 왜 김준영 팀장이 이렇게 선물 많이 줘? 제 명함을 드렸으니까. 자네한테 차도 안 뽑았는데. 그럼 얘기하죠. 아마 저렇게 좋은 자리에 저렇게 또 저희 랭글러를 세워놓으시면 아마 밥 먹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꼭 저 한 대만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꼭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 식당에서 밥 먹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소개가 왔어요. 차는 딴 사람한테 뽑았는데 소개는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한테 안 뽑았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더 많이 소개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놓치어요, 대부분. 딴 사람한테 뽑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요. 그쵸? 이 사람 앞으로 나랑 3년, 4년 볼 일이 없네. 새 차 뽑았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 3년, 4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찌푸를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친구분들, 고객분들이 다 제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당장 이거 한 대 못 팔았다고 저한테 안 뽑으셨네요. 그거는 하수고요. 고수는 정말 그 사람까지 포용해서 더 잘하면 미안한 만큼 더 많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뭐 골프 우산 하나, 텀블러나 뭐 다 제 월급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한 달에 거의 1,000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고 또 큰 선물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랭글러 제 이벤트를 했어요. 4박 5일 빌려드리는 거는 몇백만 원씩도 깨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가격을 깎아는 주지만 공짜로 해주진 않고요. 제가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결제하고 하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보통 영업 직원분들이 술 먹고 노는 데는 돈을 안 아껴요. 근데 손님들한테 쓰는 데는 되게 인색한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쓴 만큼 또 영업은 돌아옵니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손님이 뭘 원할 때 아끼지 말고 드리면 그걸로 몇 배 이상 돌아와요. 근데 이제 떠는 거죠. 저희 골프 우산 몇 개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전화를 안 받거나 이거 다음에 드릴게요. 벌써 점수 마이너스 됐습니다. 드리더라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드리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이왕 드릴 거 기분 좋게 제가 특별히 사장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요. 털이개 하나, 자동차 닦는 윙도 그냥 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극세사 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특별히 이 차를 위해서 초극세사 윙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너무 부드러울 거예요. 이렇게 멘트래도. 그래서 영업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이 말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이 고객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향을 파악해서 하면 계약이 되게 쉬워요. 깐깐하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자료 같은 거 해가지고 자 아버님 이건 어떻고요? 경쟁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노력했습니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스트 형님입니다. 그냥 아싸 그래가지고 편하게 자네 유튜브에서 봤어, 나 자네 좋아해, 계약하시죠. 지금이 가장 쌉니다. 또 지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또 연예인 분들처럼 거리감 두시는 분들은 약간 거리감 두고 편하게 보고 오시라고, 제가 편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 좀 놀고 있을게요, 빨리 보고 오세요. 그러면 편하게 보고 와서 이제 거리감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성향을 파악해서 하면 되게 유리해요. 예. 요게 엇나가면 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화법이나 거리감 이런 게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승을 할 때도 저는 준비를 많이 해요. 뭘 준비하냐면 차에도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USB가 있어요. 이 USB에 뭐가 담겨 있냐면 2,000곡 담겨 있어요. 찬송가도 있고요, 동요도 있고, 비 오는 날 들으면 눈물 나는 노래, 그다음에 뭐 최신 팝송 카테고리에서 나눠놔가지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이제 찬송가, 이 음악도 시승차 준비할 때 시동도 미리 걸어놓지만 음악도 미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확률이 더 높아지고, 아까 아이들이 왔을 때 항상 제가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준비하듯이 아이들한테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줘서, 최근 며칠 전에도 딸아이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스케치북 주고 하면 고객이 먼저 놀라서 물어봐요. 이 스케치북 차장님 준비하셨냐고. 스케치북도 있지만 구슬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주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시선을 안 끌으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손님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진짜 꼼꼼하구나, 음악 하나, 스케치북 하나, 애들 장난감 하나, 마이쮸 하나 다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점수가 높아져요. 물론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돈을 더 많이 깎아준다, 이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겠죠. 근데 그만큼 자기가 어떤 인지를 다 오픈하고 보여드리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딱 여기까지가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뭐 저희 부모님 모시듯이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해야지, 거짓말로 이것까지 해주겠어요 하고 안 해주면, 한번 신뢰를 잃으면 영업 직원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고 이러잖아요. 내가 올해는 뭐 하겠다. 그거는 너무 길고요. 진짜 한 달,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확률도 높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요. 딱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번 달은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번 달은 어떻게 손님을 만나겠고,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 해서, 이거를 보통은 최소 일주일 단위로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만날 고객 리스트하고 전화할 리스트, 이거를 이제 형광펜으로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만나실 분은 이제 초록색, 그 다음에 오늘 계약할 확률이 되게 높은 분은 뭐 주황색,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AS 걸린 거는 뭐 빨간색 해가지고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본인도 까먹지만 이렇게 확률이 더 낮아져요. 근데 이게 하루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이 고객도 쌓이고 이 자기 여러 가지 정보도 쌓이고 하다 보면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고객, 그다음에 매일 전화 통화한 고객, 이거를 또 분류별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영업에 도움은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영업은 멘탈 싸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면 손님한테도 차를 팔 수 없어요. 그리고 차를 많이 팔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만큼 손님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AS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거고요. 요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하면은 또 오래 못 가요. 이런 컨셉이요. 사기꾼한테도 차를 판 남자. 렌트카를 이제 은행권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싹 받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먹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등록증을 맡기고 뭐 상호신용금고에 뭐 몇 억, 뭐 여기에 몇 억 이런 식으로 현금을 싹 빼고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차도 거기 싹 들어가 있으니까 차가 이제 압류당이고 뺏기니까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거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차업 들어오고 하면 6개월, 7개월 있다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돈 정리 가버리면 알 수가 없죠. 사기꾼은 한 1년 3개월 정도 저기 동부구치소에서 수감되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몇 달 있다가 저희 전시장에 찾아왔어요, 저를. 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잘 돼서. 근데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저 준영
씨한테 살까요? 아니면 딴 데 가서 살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팔았습니다. 랭글러 오버랜드 사지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2020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출고를 했고요. 그 사기꾼이 소개해줘서 한 2대 더 팔았습니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준영 씨의 동기부여가 된 거라고. 만일에 계속 쭉 잘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여기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냥 평범한 그 렌트카에서 대표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같았으면은 그쵸 잘 안 됐으면은 더 이랬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성공하고 잘 되니까 사기꾼마저도 팬이 되고 구독자가 되고 소개를 해줘요. 그쵸. 그리고 맨날 전화 와요. 축하해. 뭐 구독자 몇 명 넘었네. 아예 감사합니다. 또 사러 갈게. 아예 오세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동기부여를 준 사기꾼한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줬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삶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마음이 또 커져요. 오히려 저한테는 독이 되고 해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은 해코지해야 되겠다.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겠다. 이거를 동기부여 쪽으로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면 내가 더 성공해서 저 사람이 날 찾게 만들어야 되겠다. 심지어 사기꾼조차로 날 찾아오고 만날 정도면 제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원수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더 피해를 받고 했지만 지금 더 잘 되고 잘 나간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영업이라는 직업도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근데 한 분야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면 누구나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거창하진 않고요. 저를 보면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나 힘을 얻어가지고 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이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도전도 해보고 해가지고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잘 살다가 한번 최고의 그 고통과 지옥을 맛봤고요. 다시 한번 다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이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겸손함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생각하는 거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가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멘탈 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멘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보통 여러분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삼성 다닐 때 그랬던 것 같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사니즘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일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먹고 사니즘으로 살지만 그것까진 괜찮다 쳐요. 그때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90%가 살아가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데미지를 받으면은 그때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멘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으면 계속 할 텐데 못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뒤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양육, 육아인데 그게 의미가 뭐 의미 부여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도 해낼 수가 있죠. 의미 진짜 뭐 전부잖아, 인생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네. 내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더럽게 힘들고 진짜 힘들지만 그거 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크죠.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일은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갈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애초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아무 생각 했지만 그 가운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또 먹고 살고 또 지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의미를 이제 놓치다 보면은 이제 의미가 없게 하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삶의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에 이 멘탈에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일 같은 경우는 일 때려치고 싶죠. 안 하고 싶지.
그만하고 싶거나 아니면 멘탈이 금이 가기 때문에 일을 잘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의미를 떠올려 보면은 그렇게 멘탈이 금이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멘탈을 딱 이길 수 있는 그 방패막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뭐 준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멘탈이 강화될 수 있는 그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멘탈이 붕괴되죠?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을 때죠. 인생사 실패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장형 사고방식, 하나는 고정형 사고방식. 성장형 사고방식은 재능이 중요한 게 노력이 훨씬 중요하고, 내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며 내가 더 노력을 한다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요. 성장형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맞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좀 쿨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실패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실패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다. 실패는 나의 성장의 밑바탕이다. 실패하는 건 오히려 당연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대한 계획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대한 계획은 되게 매력적이지만 성취하기가 어렵죠? 너무 원대하니까 언제 그걸 성취하겠습니까? 매력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는데 내가 그 세부 계획들을 실행해 나갔기 때문에 작은 성공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무기력을 극복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작은 성공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원대한 목표를 가기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과 동시에 순간순간 그 구체적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기 때문에 작은 성공들을 맛보게 되는 거고, 내가 이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되면서 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 세워서 그를 실행했던 과정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고 멘탈이 회복할 수 있고 또 멘탈이 그냥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멘탈이 뭐가 관계가 있냐? 조지 밸런트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돼가거든요. 행복은 우리 정신작용이잖아요. 근데 행복의 조건이 7가지인데 그중에 4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하고 관련돼 있어요. 몸하고. 다시 말해서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멘탈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아침 머리 좀 아프다 생각해 봐요. 그럼 멘탈 유지 능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피곤해요. 잘 아프기도 하고 체력도 없고 멘탈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평소 때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수면 생활, 그래서 평소에 몸을 잘 가꾸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죠. 악으로, 깡으로 멘탈이 힘들 때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환경을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할 때는 페이스북에 저 집필합니다, 떠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둡니다. 왜냐면 일단은 또 SNS를 하게 되면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제가 집필을 때 SNS 당번 떠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해서 제 멘탈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기 때문에 멘탈 유지가 되게 관건인데 그렇게 환경을 딱 설정해 버리니까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무슨 초사이언처럼 남도 모르는 어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버틴다기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내 멘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멘탈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한 존재의 정의는 존재는 관계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해서 건전한 대인 관계가 있으면 존재가 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티핑 포인트에 보면 약간 그게 나오거든요. 커넥터, 그 메이븐, 비즈니스맨 나오는데 신 박사님은 커넥터이자 비즈니스맨이에요.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열정적이야.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은 막 설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메이븐처럼 제가 이제 좀 비슷한 사람인 거고, 어떤 중요한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 주변 대인관계가 내 존재를 바치는 기둥이라 했을 때 정말 큰 대들보 같은 기둥 딱 하나만 있으면 그 존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렇죠. 그런 친구,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단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멘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대인관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기보다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 한두 명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본인이 대들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힘들 때 나와줄 수 있는 친구, 같이 소주 10병 깔 수 있는 친구, 울 때 두들겨 줄 수 있는 친구, 밤 12시인데 그래 하고 나갈 수 있는 친구가 되게 좋거든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되게 크게 남거든요. 그런 걸 귀찮아하면서 내가 대들보를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멘탈 유지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 가운데 멘탈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한 사람 하면 일단 두 명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정신과 의사 선배예요. 저랑 한 술을 10,000번쯤 먹었을 텐데, 고등학교 또 친구고, 그분도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 형 책 쓰는 거 보고 저도 한번 써볼까 하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형은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질문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그런 스타일. 뭐 피드백을 이런 거 주진 않지만 정말 의지가 되는 정서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업하는 제 친구는요, 그냥 거의 수사를 해요. 저를. 너 이거 왜 그랬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딴 이유 있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솔루션을 줘요. 처음엔 사실요, 약간 짜증이 났어요. 뭘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개입을 얘는 하나. 난 너무 좋지만 약간 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걔 말대로 하니까 그게 다 맞아. 하다못해 나중에 야, 나 이거 물건 살까 말까. 심지어 야, 너무 미안한데 이 문자를 내가 보내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저도 온갖 상담한다는 건데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훈수두기 쉬워도요, 자기 문제에 빠지면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이 책에 쓰여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발견하죠. 그건 하세월인데다가 어쨌든 우리는 왜곡을 시킵니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저의 자기인식의 가장 중요한 컨디션은 나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이 있다는 거는 내가 변할 생각도 있고 자기식의 한계도 있고 그 동기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노력을 해서 그 아무나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 연구들 보면 별별 연구가 다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한 번쯤, 두 번쯤 꼭 경험하는 좌절이 승진 좌절이거든요. 뭐 그게 어느 시점이든. 그러면 승진 좌절을 하면 어떻게 그거에 대응을 할 때 전화위복이 되느냐. 뭐 빤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꼭 내 라인은 아니어도 왜 내가 승진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일단 중요하대요.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인지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건지 뭐 TO가 없어진 건지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좌절을 한 다음에 만들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좌절 그 순간에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저기가 고통받는 걸 아는데 대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도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선 또 정보를 하려면 좀 나보다 더 경험이 많던지 상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후배한테 물어봐갖고 사실은 뭐 인사고과에 있어서 뭐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해. 형님 힘내서요밖에 못하지 자기가 뭘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한 명이라도 이제 라이퍼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바로 한 사람. 우리가 그런 막 수많은 조언을 또 듣기도 하는데 그런 머리가 더 헷갈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돼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감은 초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읽을 수 있는 거. 그거랑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뢰는 저 사람의 조언을 들어 내가 변화했더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저 사람의 조언이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맞는 말이었네 같은 네. 경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의미의 실체적 신뢰가 있는 그 라이퍼슨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저항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라이퍼슨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직 신뢰를 못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저항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퍼슨을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좀 옆으로 새는 일이지만 환경을 바꿀게. 나 저 팀으로 옮길게.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옮겨도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해야지. 뭐 분위기 전환으로 옮겼다고 해서 변화는 없다.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그럴수록 외부 네트워킹, 외부에서의 공부,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도 올 수 있고 네. 그런 사람은 제일 회사에서 잡고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죠. 되게 뻔하잖아요. 이러면 전화위복으로 더 잘 된대요. 근데 그 시작이 자기 인식인 거죠. 네.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부장인데 팀장 하다가 이제 요즘 같은 직급인데도 팀장 부장도 있고 팀원 부장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네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양적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질적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두리번 찾아보고 다 친해지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은지. 왜냐하면 훅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감은 빨리 하되 신뢰는 천천히 하자. 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만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매일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일단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케미스트리의 문제이고 회사에서 또 라이퍼슨은 케미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보력도 있고 또 코칭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째서 좀 상사인 게 좋겠죠. 자기 라인이 아니고 좀 다른 라인이면 더 편하게 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생활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우리 하고 뭐 좀 틀린 말이지만 뭐 하고 뭐 인지 부조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놓치게 되는 측면이 최근에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인데요. 피드백을 달라고 하지 말고 어드바이스를 달라고 하라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번역하면 우리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미국은 좀 뉘앙스가 다른가 봐요. 아무래도 피드백을 달라 그러면 좋게 준대요. 뭐 이게 골치 아프게 하냐. 괜찮아 그 정도면.
근데 어드바이스를 달라 그러면 좀 더 딥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확한 코멘트를 준다. 이런 재미난 연구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라이펄슨은 내가 저 사람의 라이펄슨이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라이펄슨이라고 생각하면 라이펄슨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애정하고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요. 그걸 이제 심리용어를 early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슬픈 게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요. 나랑은 멀어져요. 왜냐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기죠. 잔소리 많이 해서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명절에만 오는 자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슬픔이 있는 거죠. 사람은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칭찬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 그게 저항이 아닌 저 사람 얘기는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래야 서로 오래 갈 수 있겠죠.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근데 너무 라이퍼슨을 찾아다니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숙제 같아서 좀 단어 교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라이퍼슨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자질을 가진. 저는 친한 사람 하면 일단 두 명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정신과 의사 선배예요. 저랑 한 술을 10,000번쯤 먹었을 텐데 고등학교 또 친구고 그분도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 형 책 쓰는 거 보고 저도 한번 써볼까 하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형은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질문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시 그런 스타일. 진짜 무슨 피드백을 이런 거 주진 않지만 정말 의지가 되는 정서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업하는 제 친구는요. 그냥 거의 수사를 해요, 저를. 너 이거 왜 그랬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딴 이유 있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솔루션을 줘요. 처음엔 사실요. 약간 짜증이 났어요. 뭘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개입을 얘는 하나. 난 너무 좋지만 약간 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걔 말대로 하니까 그게 다 맞아. 하다못해 나중에 야, 나 이거 물건 살까 말까. 심지어 야, 너무 미안한데 이 문자를 내가 보내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이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저도 온갖 상담한다는 건데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훈수두기 쉬워도요, 자기 문제에 빠지면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이제 자전거 취미인데, 최근에 자전거도, 그 친구가 이거 괜찮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잘해요. 저보다도, 전 약간 좀 금사빠 기질이 있거든요. 으아, 좋고, 물건 산다면, 환불해야지 하는데, 저보다, 제가 이걸 살면, 오래 좋아할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비판이 아니라 실제 솔루션을 주고, 또 그 안에 그 엄청 깊은 정을 느끼니까,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소중한 다 저의 라이펄슨이죠.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조용히 위로해 주는 걸 잘하는 사람 한 명 중에 나랑 좀 맞는 사람. 의외로 훈수 도주기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좀 지대로 훈수를 주는지 잘 판단해서 이게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시 회복 탄력성 얘기로 들어가면요. 저도 너무 지치면 아무 얘기 사람이 동굴에 숨고 싶잖아요. 그럼 진짜 팔자가 나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저희들은 내 인생 시나리오가 부정적으로 내가 쓴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이. 첫 번째, 관계가 나빠져요. 만나기가 더 싫어. 두 번째, 디시전이 나빠져요. 세 번째,
도전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 쉽게 좌절해요. 근데 반대로 힘이 있으면 관계 좋고 그걸 베이스로 디시전 좋아지고 그걸 베이스로 버티면 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고정된 성공 공식은 없지만 자기 인식 이런 거는 뭐 이래야 성공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자기 인식을 하고 좀 관점을 전환하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또 그 외에도 지속적인 사람이 좀 이 정도면 됐어.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멈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걸 또 지속 성장을 하는 그러면서 또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요즘 나도 모르게 경계가 소홀히 지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거 안에서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즘 탑 리더들 보면 성공 공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을 잘 이렇게 현명하게 결정하고 만나고 버티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두 개는 좀 분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이렇게 리더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권력욕이 없다. 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없겠죠. 제가 비난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권력욕은 식욕, 그다음에 사랑하면 이제 성욕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권력욕 이 세 가지는 인간 생존의 그 서바이벌 아이템으로 굉장히 소중한 욕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파워가 있어야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내가 속한 조직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도하면 나와 가족, 조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근데 이렇게 보면 권력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권력욕도 있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리더가 더 될 것 같다. 조금 그렇긴 한데 아닌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사람은 그분은 그분대로의 굉장히 매력적인 리더십의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죠. 대표적으로 이 책에 쓰여 있는 거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리더가 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스스로도 그렇게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가끔 뵙다 보면 야, 이분은 회사 다니면 안 되겠다는 성격인데 명함을 주는데 영업이사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게 된 걸까 생각해 보니 그런 분들은 잘 경청해주고 이렇게 말에 과장이 좀 없는 편이니 이게 오히려 쟤는 진실만 얘기한다는 그런 트러스트만 되면 되게 효과적인 영업이 가능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해외 연구도 하나 있는데요. 외향적인 리더와 외향적인 구성원이 딱 만났을 때 파워풀하게 튀어나갈 것 같은데 이 피자집 연구였는데요. 의외로 내향적 리더와 외향적 구성원이 만났을 때 그 피자집 이제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거기가 매출이 좋았대요. 왜냐하면 외향적 직원들이 막 여러 의견을 낼 때 같은 외향적은 들이받아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내향적인 분들은 잘 경청하고 잘 따라주니 오히려 거기서 좋은 리더십이 나왔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리더와는 멀어 라는 생각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나는 최고의 리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체는 좋은데 빈대가 많으실 테니까 그러면 좀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너는 어떠냐?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전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제가 잠깐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수하기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일종의 IT 교육회사에 좀 가 있으라 그래서
임원을 했었는데 전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남의 말도 잘 듣고 하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그때 알았냐면요. 회사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목적이 이해를 통해 개발을 시켜주고 때론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이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업병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은 개발되고 필요한 피드백도 받고 싶은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좀 솔직하게 표현 잘하는 직원분한테 교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업무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 기가 막혔어요. 나처럼 업무적이지 않은 사람, 그 따뜻한 리더십한테 그러냐. 근데 그러다 요즘 생각이 나서 같이 책 쓰신 장은지 대표한테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랬더니 네, 진실성 없게 소통하셨다는 얘기잖아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실성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진실성은 다 이해하고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회사에서의 진실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너는 회사에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이게 달성이 되면 내가 어떤 리워드를 주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더 진실성이 있는데 그런 건 없이 제가 요즘 좋아 뭐 행복해 이러고는 이거 일 해줘 이랬나 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계속 일만 시키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하죠. 요즘 진정성이란 단어 히트 단어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진정성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사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어봤더니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 전 내지는 연초에 충분한 대화로 업무 스코프를 정하고 이 업무 스코프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면 잘했다는 그 기준점도 미리 정하고 그래서 그거가 달성됐을 때 커리어든 경제적 리워드든 어떻게 해줄 것까지 미리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거를 공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두랑 똑같이 시간을 내죠. 뭐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좀 많이 다른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의 과거의 리더십은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뭐 미리 다 갖춰줘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그래 우리 구성원 분들이 어느 정도 기다려질 여유도 있겠죠. 네. 리더의 최고 전문가들은 팀원들이죠. 리더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처음 많이 도와달라 그러고 진실성 있게 들으면 오히려 그런데 더 리더십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실하다. 일 너무 잘하고 그냥 빠삭이 리더가 왔다고 해서 더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러닝 커브가 안 좋아지는 걸로 나는 이야기도 있죠. 내가 리더인데 실수하면 안 돼 이러다 보면 잘하는 척을 하다 보니 그것도 중요하죠. 실제 좀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를 못해서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있어서요. 좀 솔직함이 필요하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 누군가 상담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뜨거움을 갖고 대하진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은 많이 늘었지만 그때는 나도 떨면서 또 그거에 또 강점이 있죠. 네. 저는 이런 고민들 하세요. 회사에 오면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좋은 리더도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회사에 들어왔더니 내가 이 회사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리더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리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고개 회사다. 에버랜드를 가서 왜 무서운 걸 타느냐. 어디서 그런 짜릿함을 경험하겠느냐. 스릴러의 현장 실제 체험판이 회사이다. 살면서 한 명이라도 존경할 수 있는 리더를 만난다면 나름 중간은 한 거고 2명 만났으면 대박 난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말씀드리는데 저도 운 좋게 한 분 있으시죠. 뭐 상담실에서 만난 분은 아니고 진짜 제 리더셨는데요. 지금 이제 정년하셨는데 병원장도 하고 있던 분인데 되게 저한테 되게 제가 힘들 때 이렇게 좀 버팀목도 돼주시고 좀 말하는 스타일이 직접적이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다른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자리도 좋고 근데 뭐 갈 생각도 없었고 일단 전 다 형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형님에 대한 의리로 내가 갈 수 없다 그쪽에 얘기했더니 그거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거길 만나는 거를 다른 리더분도 알았어요. 너 왜 자꾸 거기 만나?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가기로 했다 했더니 그 형님은 표현을 너 가면 이 바닥에서 매장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존경한다는 리더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했죠.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리더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같은 얘기인데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약간 제가 음해가 들어왔을 때도 뭐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나까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형은 딱 별거 아니지? 네, 오케이. 못 있다. 그래서 뭐, 네, 다음 주도 뵙고 요즘 뭐 은퇴하셨는데도, 네, 진심까지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복이죠. 근데 어쨌든 근데 저희 병원에서 원장까지 올랐으니까 리더로는 끝까지 올라가신 거죠. 네. 예, 잘하실 것 같고요.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부터 실제 우리 회사 리더들끼리 우리가 함께 그리고 내가 나을 먼저 잘하고 있구나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리더하기 그죠? 네.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로 죽지 않을 것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징징거릴 필요 없어요. 나는 정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는 정말로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해봤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아기가 걸으려면은 정말로 많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된다. 정말로.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노력해보라고. 그거를 제가 제3자로 여러분들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심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막 훈계 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뜬금포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영성아, 고통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란다.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본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맥락이 나와서 뭐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얘기를 던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한테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기분 나빴던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바뀌었냐면, 고통은 인생과 함께 늘 동반해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 말할 정도로.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니체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고. 이것이 니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자연현상에서 많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이 나에 왔지만 내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고통에 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을 때 나온 결과는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숙이었던 것 같고, 내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직면에서 그 고통 이후에 나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주는 성장, 나에게 주는 성숙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감당하자라는 걸로 어머니 그 말씀을 소화를 했습니다. 비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정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7가지가 있는데 최고가 1번인데, 1번이 무엇이냐면 80년 넘게 사람들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행복은 고통의 경중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라는 관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의 몫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 이후에 오는 성장, 성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면 고통에 지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선물은 조지 베일런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뭐 자기가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사업이 망하셔갖고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삶이 무너진 거 연쇄작용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까지 놓인 거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13년 동안 빚을 갚은 겁니다.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 그러셨죠? 성공한 인생을 맞이했대요. 빚을 다 갚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약속이었고 자기한테 목표였기 때문에, 이분이 뭐 100억 1000억 번 건 아니지만 자기는 13년 동안 자기가 정말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걷기 위해 수도 없이 넘어진 뒤에 걷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 한 가족이 인생을 포기한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난 더 힘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현 힘드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죽지 않을 만큼 노력하십시오. 넌 이 말이 별거 아니어도 너무 좋아요. 이분이 이걸 왜 보내셨냐면은, 죽은 물고긴 그냥 흘러간다. 그 영상을 보고 63세, 저희 아버지보다 5살 어린 동생분이시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작은아빠 뻘이죠. 저희 작은아빠 뻘 되는 분이, 유럽에서 내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사연 안 보내면 안 되겠다 하고 가슴에서 사연에 꽃이 피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짧은데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그냥 삶의 일부분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63세에 속칭 노가다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타지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정말로 50살의 인생이 망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빚을 진 게 아니죠. 강하게 말하면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죠. 그랬는데 그거를 갚은 거예요, 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오늘 좀 많이 울컥한데, 지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다면은 어느 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지금 아무리 따져봐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럼 제가 딱 하나 알려드릴까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진리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왜? 지금 나는 답이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착각이었던 거를 적어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시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실천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을 통해서 더 멀리 보고 다른 세계를 보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거고 내 인생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힘들죠? 순환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음의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자꾸 어떤 막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빨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 고통을 내 인생 안에서 잘 소화를 시키자.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정말로 미약하지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그냥 빠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드릴 겁니다. 절대 그냥 빠지게 두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유대를 키우고 강화해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응원하고 돕는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더 만들어 나갈 겁니다.